이 정권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64.6%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 20% 낮다 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40% 중반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 핵심은 경제가 한 80, 그리고 비핵화가 저렇게 사기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20에서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적폐청산이나 또 다른 카드를 써야 되지요. 이 대북 사기 쇼나. 근데 현 시점에서 대북 사기 쇼 카드는 이렇게 쓰기가 어렵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해야 되겠는데 어지간히 집어넣어서 집어넣을 것도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에 송영무가 보고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기무사 계엄과 위수령 검토 문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문재인이 인도에서 지시를 하면서 갑자기 난리를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마치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이걸 조사하고 장관도 여기에 관여하지 마라. 그래서 송영무가 지금 공군 법무관 출신 법무실장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렇게 주는 사진도 있는데요. 자, 이 청와대가 기무사의 이 문건을 갖다가 보고를 갖다가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송영무가 보고받았고, 그래서 송영무가 청와대에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송영무가 그걸 보고를 받은 다음에 청와대에 말을 안 한 거냐? 아니면 청와대에 말을 했는데 청와대가 그간에 뭉개고 요거는 다음 카드로 써먹자고 뭉개고 있다가 이제 카드가 궁하고 지지율이 내려가고 하니까 또 이 야권 인물들이나 야권을 한번 박살내자 해서 새삼스레 끄집어낸 거냐는 거죠. 송영무는 3월 16일 날 자신들이 임명한 이석구 기무사령관한테 이 문건의 보고를 받았고, 이때 이철이와 군인권센터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이제 이 촛불 시위 때 계엄령 위수령을 검토했다. 이런 걸 갖다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기무사 요원 중에 일부가 새로운 사령관한테 이제 아부하고 점수 달라고 꼬질렀죠. 조현천 전 사령관 시절인 2017년 3월 달에 기무사도 이 문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령관은 해당 문건을 찾아가 갖고 오라 해서 송영무한테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한 번 더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때는 국방부 법무관실에서 했다. 만약의 경우에 치안이 무너질 때 대비해서 이렇게 했다. 뭐 큰 문제냐 하고 꺼졌어요. 그때 그게 터졌을 때 기무사도 이제 그런 문건이 우리도 만드는 게 있다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남아있는 파일이 아니라 그냥 하드 카피, 종이 자료 한 장이었다는 거예요. 한 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 장관은 기무사령관한테 이걸 두고 가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별다른 조치나 지시를 하지 않았고, 결국 국방부는 법리 검토 결과 기무사가 월권이고 태극기 촛불 집회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한테 이게 문제가 있냐라고 이렇게 검토를 맡겼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국방부 법무관실이 작성한 문건을 가지고 이철이 군인권센터가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무사 문건이 있다 소리도 그때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미 송이 다 보고받아가 알고 있으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 장관이나 기무사가 군에 공식적으로 이걸 알리지 않고 자기들만 알고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 넉 달쯤 지나서 갑자기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철이가 이걸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한국당이 이렇게 밝혀라고 요구하라 했는데 그는 3일날 국방부에 자료 요청 형식으로 이 문건을 넘겨받았다는데 이런 걸 달라 한다고 국방부가 개인 의원한테 지금 국감기관도 아닌데 넘겨줍니까? 국방부에서 누가 넘겨줬어요?
매우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이철이가 6일에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이걸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철이하고 군인권센터가 연이어 이걸 공개했는데, 군인권센터라는 거는 과거 군 동성연애 등에 주로 발언을 하던 단체인데, 색깔로 보면 좌파 단체에 가까운 단체지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 작년까지 초까지만 해도 이 단체는 경원시되던 단체였어요. 이런 단체에 이런 문건들이 막 넘어가고 해도 되느냐라는 것도 의심스럽고요. 자, 이철이는 4월 달에 이런 문건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데, 이철이는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좀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뒤늦게서 이걸 가지고 지금 시끄러워졌는데, 송영무 생각이 바뀐 건지 청와대에서 뭐라 했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가 좀 애매한 소리를 하는 게 있는데, 자, 송영무는 지난 3월 기무사로부터 이걸 보고받아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그때 했다면 청와대는 그럼 그때 같이 다 들어놓고 왜 이제 와서 쌩 난리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야당은 송영무가 보고받았고 청와대가 이걸 모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다 알고는 이제서 특별수사 지시를 내리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청와대 대변인도 그저께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무사 문건을 송영무가 보고했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 말은 뭔 이야기겠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정식으로 안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답을 피했다라는 거는요, 또 뭐라고 했냐면 사실관계에서 회색지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문건 내용을 처음 봤냐니까, 그렇지 않다면서도 언제 봤는지 모른다. 벌써 듣고 봤지요. 좀 갖고 있으라 해놨다가 최근에 코너에 몰리니까 터뜨려라.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건이 5일 공개되고 8일 출국했는데, 출국 직전에 봤을 수도 있겠지만 청와대 답안은 꼬라지를 봐서는 3월 달에 봤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무가 최근까지 청와대에 보고 안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 청와대나 송영무가 이 일을 다 알고 있다가 터뜨리는 시점을 늦췄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송 장관에 대한 경고나 질책의 의미가 공개에 포함됐느냐니까, 그거는 그냥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겠다고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 문건에 대해서 처음 본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른다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알고 들고 있다가 이제 터뜨렸다라는 게 정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갖고 뭐 난리가 난 듯이 별 지랄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중들은 이 문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마치 촛불 집회에 진압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할 건데, 그 문건에는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서로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나설 때는 들고 일어나서 청와대 쳐들어가자 하면서 치안을 마비시킬 거니까 대응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라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큰 문제가 일어난 양 지금 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어제 제가 특검에서 뒤늦게 너름나무 출판사에 이 쓰레기 더미 속에 전화기하고 그거 폰하고 유심칩이 있다,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을 해서 전화기 21대와 유심칩 53개를 확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경찰이 2번이나 뒤진 그 자리에서 전화기가 21대, 유심칩이 53개나 나올 수 있을까? 자, 이거 참 의아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공모에서 일부러
숨겨놓고 빼돌렸던 전화기와 유심칩을 현지에 갖다 놓는 방식으로 해서 쓰레기처럼 이렇게 두고, 일부러 버려두고, 그걸 갖다가 제보를 해서 이걸 갖다가 압수를 하게 해서 그 내용 속에 김경수와 송인배 등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도록 하면서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전달되어진 게 아니라 우연히 특검의 손에 중대한 증거가 들어가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칩 케이스에는 경공모 회원으로 추정되는 닉네임까지 있어서 일련 번호를 통해서 가입자를 다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이 느릅나무 출판사를 비웠는데, 그때 이제 비우고 난 뒤에 이사 가고면서 남은 쓰레기들을 1층 카페에 모아두고 퇴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자신들에게 드루킹이나 경공모 핵심 회원들이 유리한 그런 증거 자료들을 일부러 두고 특검의 손에 들어가면서 해서 지금 이렇게 확보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멍청해도 경찰이 2번 뒤졌는데 그 21대까지나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확보된 유심 카드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근데 유심 카드에는 칩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서 이 드루킹 인터넷 카페 회원들의 별칭도 기재되어 있고 누가 유심 카드를 썼는지 추적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심 카드를 전화기에 끼워 가지고 댓글 조작에 사용했을 건데, 자,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통신사들의 사용자의 1년치 통화 내역을 추정하게 되면 가담자들이 좀 이렇게 등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드루킹 측이 일부러 갖다 놓은 게 아니라면 경찰이 지금 이 부분을 2월 초부터 6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수사를 하면서 3월, 4월에 2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압수수색에서 핸드폰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압수 목록 1번인데 경찰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서 더 이상 드루킹 사무실을 감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특검에서 21대의 전화기가 이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데 대해서 우리는 감시를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이건 국민을 바보로 지금 여기는 거죠.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면서 이 사건에 관련된 권력 실세를 감싸는 일까지 얼마나 지금 그 예가 많았습니까?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홍보해달라 해서 기사를 보내면 그 기사에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고 김경수가 매크로 시연에 참가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도 김경수 전화기가 압수수색도 안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대한 내용은 파악하기가 불가능해져 버렸고, 송인배도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압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170대를 3월 달에 이 드루킹 사무실에서 압수를 했다 하지만 내용도 안 보고 검찰에 넘겼다가 다시 되찾아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전화기 21대도 그때부터 이 사무실 근처에 있었던 전화일 건데 경찰이 이걸 갖다가 진실을 캐기 위해서 전화기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증거를 없애려고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거죠. 지금 뭔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경찰이 4월 달에 2차로 드루킹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나가면서 CCTV를 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떼갔으면 그 이후에 지금 경공모 회원들의 출입 상황 등이 이렇게 파악이라도 됐을 건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경찰이 범죄자처럼 지금 행동한 측면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요즘 CCTV에 내용만 빼가가지 CCTV를 떼가는 게 어디 있어요? 자, 경찰이 4월 22일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해서 CCTV 영상과 주변 차량 2대 블랙박스 등을 확보를 했는데, 자, 이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CCTV 영상이 저장된 장치를 갖고 갔을 뿐만 아니라 CCTV 기계 자체를 떼가 버렸고, 그 이후에 현재 CCTV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CCTV에 대한 자료를 그걸 뒤지면 CCTV 또한 저장 장치로 그 내용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 저장 장치만 갖고 가서 복사하고 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떼가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후에 증거를 없애느냐, 또 뭐가 새로 들어왔느냐, 누가 출입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힘들고, 경공모 회원들은 특검 시작 직전인 6월 15일, 17일에야 사무실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때 갖고 갈 거는 다 갖고 가고 쓰레기를 남겨둔 더미 속에 전화기 21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경공모 회원들이 바보입니까? 전화기 압수수색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다 아는데 이 전화기가 뒤늦게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경찰이 증거를 없애는 데 열중했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열중한 게 아니니까 그때는 숨겼다가 일부를 이제 특검이 출범을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쓰레기 더미에 전화기하고 유심칩을 갖다 놓고 이제 특검에 제보되게 해서 그걸 압수수색 되도록 한 거 아니냐는 거죠. 자, 어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양호 한진 회장의 아들 하나죠. 노원태라고. 그래서 이 아들이 보면 딸들에 치여서 그런가 이 집의 아들이 제일 순하대요. 말이나 이런 거 갖고 별로 사고는 안 쳤는데 공부는 좀 이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20년 전에 인하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2년제 칼리지를 다니다가 전문학교 같은 거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칼리지에서 130학점인가 돼야 되는데 110학점만 이수한 채 인하대학을 편입을 해서 자기 아버지가 이사장입니다. 저엄마가 그 학교 관련 재단 또 이사장이고요. 그런데 부정 입학을 했고 저거 학교에 저거 아들이 부정 입학을 했고 그래서 그걸 지금 잡아내어서 아들의 입학을 취소해서 아들이 이후에 미국에 가서 석사도 딴 모양이에요. 그런데 대학 편입이 부정 입학이었기 때문에 이제 석사도 날아가고 아들은 고졸이 된 거죠. 근데 20년 전의 일을 찾아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집요합니다. 정의 구현의 자세가요. 바람직한 정의 구현 자세라고 보이는데 나중에 이 정권도 20년 전까지 틀릴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인하대 측은 20년 전에도 이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제 삼지 않더니 과학 요즘 와서 갑자기 이러느냐는 거죠. 98년에 IMF가 난 직후에도 교육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지만 입학 취소한다거나 뭐 그런 거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하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140학점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120학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졸업이 됐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2년제 대학에서 졸업 요건이 60학점 이상인데 평점 2.0이고 아까 제가 말한 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이 졸업 취득 학점의 절반가량인 33학점만 땄고 학점도 1.67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조씨 일가들 참 일을 하는 게 허술한 게요. 지금 재벌집의 아들들 저거 학교가 아니라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중요한 학교들에 보내면서도 뒤로 다 잘 보내요. 한번 보세요. 학력이 낮은 애들이 별로 있는가. 그런데 저거 학교에 보내면서도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처리했다. 참 이 집도 한심한 집입니다. 그러면 남의 아들을 문제 삼으려면 똑같이 문제 삼아야 되지요. 김병기 의원이라고 지금 민주당의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2012년에 국정원 여직원의 그
뭐 이 인터넷 댓글 부분 가지고 선거 막판에 대선 막판에 난리가 났을 때도 아마 이렇게 개입을 깊숙하게 한 사람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국정원의 직원 출신이죠. 그렇게 고위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2009년에 국정원에서 해임이 됐고 이 사람 아들이 2014년 15년에 아버지가 다니던 국정원에 공채로 이렇게 이 지원을 했는데 군에서 아마 이 장교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원 조회 등을 사유로 2차례 떨어졌다. 이겁니다. 기무사의 장교로 있었대요.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2016년에 되고 나서 이 국정원 측에 아들의 신원 조회 탈락이 부당하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2016년 6월에 세 번째로 떨어졌다가 2017년에 경력직으로 합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 15년에 신원조회에서 2번 떨어졌고 2016년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 2달 뒤에 또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떨어졌는데 작년에 보면은 이제는 기무사 장교 경력이 있다고 채용이 됐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그 사이에 2번 떨어진 이후 우리 아들이 왜 떨어졌는가 공채 관련 자료를 여러 번 국정원에 내놔라고 요구를 했대요. 참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국정원에 다녀서 그런가 왜 떨어졌는가 자료 요구하라 이러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 자식이 대기업에 응시했다가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는지 자료 내놔라 소리를 절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면 딴 데도 못 갈까봐 블랙리스트 올라서. 그런데 끈질기게 항의하다가 마침내 집권을 앞두고는 이제는 아들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제 2016년에 4월 달에 국회로 들어오고 난 이후 이제 국정원을 다루는 정보위의 간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위 간사로서 국정원에 수차례 자료 요구를 했을 거니 국정원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됐겠죠. 자, 이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인사처장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 초인 2009년에 해임이 됐고 그 다음에 무효소송을 내가지고 14년에 승소를 했지만은 복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라는 것은 매우 특수한 보안이나 비밀을 지켜야 되는 이런 위원회인데 여기에 야당의 당시 간사를 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이 채용 자료를 요구했다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김병기가 국회의원이고 정보위 간사가 아니라면 누가 감히 국정원한테 아들 채용 관한 자료를 내놔라고 평범한 국민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거 설명 여러 가지 할 게 아니라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아들 문제에 개입을 한 것은 분명한 거예요. 만약에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걸 항의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을 해서 그렇게 버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다가 정보 공개를 안 하면 그냥 별 쓸 수가 없겠죠. 그럼 행정소송이나 한다든가. 그런데 물론 본인으로서는 자기 아들이 자기 때문에 신원조회에서 탈락하고 어쩌는가 모르지만은 세상에 직장이 국정원만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자기가 국정원에서 해임돼가 국정원하고 소송을 걸고 무효소송, 해임 무효소송을 내는 사람이 아들을 그 직장에 들이보내려고 시도한 것도 저는 이해가 좀 가지 않고 아들이 상처를 입을까봐 일부러 안 보내지 않겠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계속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떠들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숱하게 밟히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이 밟히는 거예요. 아들, 자식들 좀 잘 된다 싶어도 군대 갈 때 밟히고 대학 갈 때 밟히고 직장 취업할 때 밟히고 밟히면서 상처를 안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의 일생이에요. 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진 인물이 아들 부분에 대해서 권익을 확보한다고 직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 국민 앞에 사과해야지요. 큰 소리 칠 일입니까? 참 민주당 꼬라지도요. 이런 거 하나 정리 못합니까?